네, 글로벌 외신을 전합니다. 외신 인사이드고 오늘은 우리 현예슬 여신이 전승지 여신 자리를 밀어내고 꽤 찼네. 민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쏟아지는 악재로 알리바바의 주가가 하락세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는데요. 판매업체들의 위조 상품 유통을 묵인했다는 의혹부터 불법 거래를 묵인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여기에 브러싱 관행까지 부각이 되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3일 알리바바의 주가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81.5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9월 상장된 이후 처음으로 82달러를 밑돌았는데요. 이는 11월 대비 30% 넘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IPO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한 120달러 정도 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80달러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동안 이 알리바바가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됐었던 건 아닌가요? 사실 알리바바한테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에 대한 정당성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알리바바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중국 정부가 대립각을 세웠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가장 큰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 IT 업체들은 딱 3대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는 이 세대 기업들. 이걸 베트라고도 읽고 탭이라도 읽는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슷한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제 알리바바가 40배가 깨졌습니다. 39배 정도 수준으로 왔고 이 텐센트가 최근에 실적이 좋아서 40배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그림인데 요 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알리바바는 여전히 성장 중심의 산업이고 마진이 40%가 넘는 고수익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그 어떤 이커머스 기업들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아직 동의를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이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이 서로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키높이를 어떻게 할 건지를 보셔야 될 거고 저는 중국의 어떤 소비에 대한 성장 그림이 이쪽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뭐 투자의 적정 수준의 구간에 이제 안착해 준 걸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기사는 한본 부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기사예요. 그래요? 네. 네, 4위 기사. 오랜만에 만난다고 선물을 준비했네. 네, 4위 기사입니다. 버핏 성공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는데요. 기사는 워런 버핏의 성공 비밀 중 하나가 세금을 가장 늦게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는 619억 달러의 법인세를 이연시켜 왔는데 작년 말까지 버크셔가 밝힌 이연 세금은 10년 전에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버핏은 B&RF 철도 회사와 미국 에너지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FT는 여기에 대해서 이 버핏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 자금을 다른 데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더 크게 불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로부터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결과적으로 워낙 성공했으니까 시기의 눈초리였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지금 낼 거를 가능하면 뒤로 내서 그걸 지금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낸다. 어떻게 보면 금융인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가장 원칙적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절세를 해서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 좀 부럽지. 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다들 연말정산에 돈 좀 돌려받아? 돈 돌려받았어 다들? 뭐 예. 받긴 받아도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고요. 예. 여기는 저도 조금 돌려받았어요. 조금. 근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많이? 저는 거기는? 저는 뭐 처갓집과 저희 집에 노모 두 분이 계셔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건 있지만 뭐 역시 뭐 깎인 거는 뭐 줄어든 건 마찬가지. 깎이는 깎였고. 야, 나는 버핏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난 작년보다 많이 돌려받았어. 오. 네, 다음 3위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사는요, 태국의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방콕포스트 기사였는데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바로 태국입니다. 그런데 이 태국이 올해 가계부채가 GDP의 90%로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고리대금업자 등 비제도권 대부업자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하면 GDP의 100%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매년 15% 증가하는 반면 그 저축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여기에 대해서 방치할 경우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일정 수준의 강제저축, 서민층에 대한 소액대출,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식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태국 상황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3위를 한 이유가 가계부채라는 제목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우려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많이들 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1,000조는 넘었죠? 예, 1,000조는 넘었고 GDP 대비 비율로 치면. 예, 뭐 한 70% 넘어가고 있고 또 증가율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나서부터 증가율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좀 정부에서 그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2위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2위 기사는요, 호주의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6개월 내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기사였습니다. 호주 몽고메리 투자 매니지먼트사가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자산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호주 증시 ASX 200 지수는 지난 2일 5,958포인트로 마감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를 앞둬서 상승 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 역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여기에 대해서 증시와 부동산 모두 위험 수준에 가깝다면서 거품이 폭발할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노후 자금에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호주가 지난달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매크로가 어려워서 인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괴리인 것 같아요. 펀더멘탈은 별로인데 돈은 계속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위험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도 나오지만은 인하 전망이 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자산 투자하는 분들은 좀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호주 문제 왜 이래요? 이건 여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도 가장 먼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예. 금리 인상한 나라거든요. 예. 여기하고 이스라엘인가 뭐 어디 몇 군데가 금리 인상에 나선 나라들인데 왜 이래요? 여기 뭐 툭하면 이렇게 얘들도 이렇게 투기적인가? 일단은 여기는 이제 그 철강석이나 이런 원자재에 연동돼 있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부터 해서 원자재 관련된 국가들이 다 오를 때 같이 올랐다가 예, 지금은 이제 원자재가 안 좋으니까 약해지는데 바뀌었는데. 전 세계의 돈들은 여기도 금리가 그 등급비에 상당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돈들이 뭐 다 이렇게 자산 시장을 다시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다? 예. 외신 탑5 대망의 1위 기사는요. 갤럭시 S6 엣지에 대해 외신의 호평이 잇따른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IT 전문 매체의 기사였습니다. 지난 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6와 엣지 두 가지 모델을 공개하면서 디자인 부분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지금까지 만든 스마트폰 중에 가장 아름다운 폰이라고 했고 슬래시 기어는 이제 삼성을 지구상에서 가장 엣지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칭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던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저만 뭐 S사 폰을 쓰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좋은 폰은 아닌데요. 아직도 S사 예. 여기 뭐 일부에서는 뭐 좀 이거 반대되는 내용도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6가 전작 이제 S5 나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평이 조금 낫지 않나 예, 그런 저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이폰을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있을 때 아이폰 1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이폰 3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을 쓰고 이제 다시 갤럭시를 쓰다가 이번에 처음 갈아탄 건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호불호가 있겠지만 주위의 공감대로 보면 그래도 아이폰의 어떤 그 충성심이나 로열티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을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은데 과거 대비는 월등히 좋아진 것 같다. 색감에서 오는 저는 그게 더 컸거든요. 맞아요. 좀 고급스러운 사실 삼성이 스마트폰 중에서 약간 하이엔드급에서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색깔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는 좀 높은 점도 줬어요. 예전에 없었던. 어떻게 앞으로 이 S6를 통해서 재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우리 원래 여기 농민 애널리스트 있잖아 최창규 거기 아이폰 바 거기 물어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나도 궁금해. 삼성전자 주가 많이 올랐던데 다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점점 이제 기성세대화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대표 주자는 삼성이 되어버린 거고 또 애플은 또 애플만의 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유저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영역에서 머물러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그 스마트폰 시장이 그동안 고성장했었잖아요. 예. 근데 고성장이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시장 점유율 싸움이거든. 자기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그러면 새로 나온 그 S6가 시장 점유율을 옛날에 고성장할 때처럼 확 높일 수 있겠느냐. 그냥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다음으로 이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코노미스트 기사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금융 분야의 빠른 성장이 경제에는 독이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에 관한 개념이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메인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김연구원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월스트리트는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아시는 뭐 지리적으로는 이제 벽이 세워진 그 길이죠 보면은. 그리고 금융시장을 이제 뜻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메인스트리트는 대조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 예, 그러니까 금융과 지금 얘기하신 실물에서 이제 월스트리트가 이제 금융시장을 대변한다면은 메인스트리트는 실물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경제학에서는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사만 두고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 그 괴리감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월스트리트가 메인스트리트보다 낫다라는 이 논쟁에 대해서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로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말장난처럼 들으시겠지만 2000년 중반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요, 뭐 5년, 6년 이럴 때는 실제로 실물에 있는 기업에서 애널리스트들로 많이 오셨습니다.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쪽에서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들 많이 오셨다가 이젠 또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쪽보다 더 상황이 좋으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대변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수치상으로 얘기를 들면은 미국의 기업이익이 아주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여주는 수치가 기업의 이익이 GDP 총량 대비 몇 프로 차지하느냐인데 금융을 넣으면 과거보다 가장 높은 수치고요. 금융을 빼면 과거 고점 수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거기서 기업 이익이 담당해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담당해주는 게 금융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은 기반인 제조업이 휘청하게 되면 금융까지도 같이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여전히 계속 신경은 메인스트리트에 좀 더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소위 화이트 칼라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가끔 그런 생각, 의문을 가지거든요.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 생산하는 효용이나 가치에 있어서 내가 과연 그 반대되는 이제 블루 칼라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뭔가를 생산을 더 해내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아일랜드 같은 얘기 나왔지만 물론 이제 금융이 발달한 나라들이 제조업 비중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진국들이니까는요 제조업 비중이 낮을 수 있고 이 숫자가 당연할 수도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다른 거 없이 이제 금융으로만 일어섰다가 위기 금융위기가 제일 먼저 이제 망가졌죠 보면.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조업이 이게 기반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 왜 지난번에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그 금융위기 너네가 내놓고 양적완화 했는데 너네만 뭐 계속 좋아지고 일반 분들은 뭐 더 어렵고 그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금융과 제조업은 상호 보조가 아니라 서로가 부딪혀 이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데 세대를 이렇게 보시면 레버리지의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가 늘리는 구간에서는 제조업과 금융이 같이 좋으면 사실 그게 좋은 건데
미국의 서브프라임도 미국이 제조업을 잃으면서 해먹을 게 없으니까 부동산을 베이스에 두고 금융이 뻥튀기를 해서 터트려버리는 게 이제 결국에는 서브프라임의 본질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현상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제 투자나 레버리지의 큰 시대가 지나가는 그림이라서 저는 지금 제 아들한테 직업을 택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블루칼러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중국 후광통에 대항하는 아시아 3국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 후광통 대항마로 주식 교차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 교차 거래가 확대되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후광통이 가장 큰 요인이 될까요? 뭐 사실 이건 그거잖아요. 지금 일본이 중국의 어떤 금융의 위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요?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대만은 이 그레이트 차이나라고 이야기하는 하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대항에서 같은 그림에서 금융시장을 키우는 그런 그림도 아닐 거고, 이 싱가포르, 일본 이런 다른 국가들은 이미 이제 어떤 자금의 흐름에서 대외 투자의 어떤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늘렸던 그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막혀있던 시장, 특히 이제 라이센스 없이 투자를 못했던 개인 시장한테 라이센스를 열어주면서 교차 거래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후광통의 어떤 대항마나 혹은 비슷한 그림에서 금융지도를 넓히기 위해서 각국들이 하는 그림이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인프라에 대한 비용 자체가 증권사에서 봤을 때 BEP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지금 일본이나 싱가포르 증시나 대만 증시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저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림에서 이제 개인이나 어떤 투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교차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어떻게 아시아 금융시장의 어떤 구도가 변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시가총액의 GDP에 대한 비중 자체가 미국 정도로 한 150% 정도까지 나타나려면 지금 시가총액의 5배가 늘어나야 되고, 한국 수준의 한 100% 수준? 한국과 일본이 한 GDP 100% 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2020년 IMF GDP 대비 한 3배 정도가 시가총액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경제랑 그 위안화, 결국에 중국의 그 그림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수준에서 중국이 커진다 이렇게 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중국의 그 금융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그 같은 흐름에서 이제 돈의 흐름이 중국으로 가는 흐름 자체는 크게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좀 조사를 했을 때는 2011년에 그 일본과 교차 거래를 하겠다라는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그 실익이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그거를 무효화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그 참여하겠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효과가 없을 거라서 안 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소외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일단 뭐 그 주식시장 말고 일본이 어쨌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한테 이제 좀 위기감을 느끼고 하자는 건데, 약간 별개의 얘기일 수 있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제 통화 수합을 중앙은행끼리 이제 돈 주고 받는 거 하다가 이제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외부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뭐 통화 수합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안 하는 마당에 일본이 뭐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너네 할래 하면은 저희 안 할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는. 예. 아무튼 금융시장을 서로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 연결시켜 놓고 뭔가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보관인 것 같고요. 참가했을 때 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외인 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뭐 행동 강령에 나왔을 때 꼭 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분이 또 그럴 수도 있죠. 다 하는 너희만 안 하냐 그러면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실익보다 명분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래소를 같이 공유한다라는 것 때문에 뭐 새롭게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 금융시장을 계속 하나로 묶어 넣는 데 일환으로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이머징 아시아 쪽의 이 국가들의 움직임은 좀 조금 더 주시해 볼 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시아 금융시장은 동경하고 홍콩이잖아요. 원래 이제 동경이 셌었죠. 홍콩도 센 점이 있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상해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일본이 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은 들고. 네, 맞아요. 제가 기사를 쭉 찾아봤을 때 다른 국가들보다 일본이 가장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리 손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근데 일본이 효과가 사실 없다라고 하더라도 1등 자리를 좀 다시 되찾으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렇게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제조업이 최강국은 독일, 일본이었다가 이제 뭐 품질을 떠나서 총량의 제조업 강국은 이제 중국이 되었고요. 일본이 거길 따라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금융권까지 내줄 수는 없다. 뭐 절치부심, 뭐 내 그런 속내가 뭐 함께 배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보면은 뭐 그레이트 차이나에서는 중국이 큰형님 노릇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큰 틀에서 이머징에서는 아직도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 아직도 일본 죽지 않았다. 뭐 우리를 중심으로 한번 모여보자. 뭐 이런 또 뭐 결사항전의 의지 뭐 이런 걸 보이는 거 아닌가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죠. 자, 우리 다음 주는 채권 애널들이 모이는 BOK 수다 시간이 또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안 보죠? 우리 현여 씨는 오나? 저는 그죠? 보죠. 네. 현여 씨만 보고 다음 주에 못 보고 그 다음 주쯤에 보겠네. 여기 오잖아. 예, 저는 다음 주에 여기 오잖아. 그래서 김상훈 연구원은 다시 보겠네. 자,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채권 애널들의 수다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